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식 명칭을 COVID-19으로 변경하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고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에서는 오늘 4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또 나왔습니다.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안전한지 현지 영사관에게 들어봅니다. 코로나19의 숙주로 지목된 천상갑. 국제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죠. 국제법 전문가 이기범 박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식 명칭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정식 명칭을 코비드-19으로 변경했어요. 코비드라고 읽어요? 네. 그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코비드. 네. 맞죠? 맞겠죠. 우리 정부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일구 앵커가 좀 생각나는 19. 네.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박정호 기자님은 굉장히 모범생 이미지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WHO가 그 정한 공식 명칭 코비드-19에서 그 CO, 코는 코로나를 의미하고요. VI 이게 바이러스를 의미하고 D는 디지즈. 질환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19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네. 우리 보건당국은 뭐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 코로나19를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근데 왜 코비드19가 아니라 코로나19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코비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운 감염증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정했습니다. 그냥 뭐 익숙해서 코로나19 하면은 뭐 적당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잠깐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3명의 환자가 추가로 퇴원했어요. 3번, 8번, 17번 환자가 퇴원해서요.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 퇴원을 지금까지 7명이 완치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그래도 크게 진행이 안 되고 경미하게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17번 환자 같은 경우는 8일 만에 퇴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8일 만에?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그렇게 중증으로 발전하고 막 그러지는 않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중국에 저렇게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거는 얼마나 초기 대응이 별로 엉망이었고 의료 체계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사실 이제 많은 국가들 발병 환자가 있지만은 그래도 무사히 퇴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천안문 때보다 이게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3차 전세기 타고 온 중국 우한 교민들 그리고 가족들 소식 전해주시죠. 지금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 입소해 있는 거죠? 네, 입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는 오늘 새벽 4시경에 중국 우한에서 출발을 해서 오늘 아침 6시 30분경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에 한 번 그리고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11시 도착해서 또 한 번 이 검역을 거쳤고요. 물론 이제 출발할 때도 뭐 중국에서 이제 2차례 검역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5명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남자 2명 그리고 여자 3명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이들의 아이 2명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이 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사람이 147명, 147명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7명이 빠져서 140명이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 170여 명 될 거라고 어제는 사실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보다는 좀 안 되네요. 다 못하신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럽고 최종적으로 190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지에서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비행기 합니다. 타러 이제 공항까지 오는 교통편이 막히고 통제가 심하고 그리고 공항에 149명이 왔는데 이 중년 부부 한 쌍이 그러니까 두 분이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남편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방면에 여파를 끼치고 있잖아요. 경제 문제든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헌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감염병이 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헌혈 좀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 취소가 타격이 컸어요.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학교 1,150명, 공공기관 1,860명, 군부대 8,650명. 일반 단체 3,760명 등 15,420명이 단체 헌혈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이 뭐 이 설 연휴도 있고 방학도 있고 네. 해서 원래 혈액 보유량이 좀 떨어지는 그때예요. 근데 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10일 기준으로 보유량이 3.6일분입니다. 근데 안정적 보유 기준으로 치면 5일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좀 모자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밑도는 수준이고 이렇게 혈액 수급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수술이 미뤄지고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오늘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체 국민 여러분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가 뭐 직원 체온 측정이나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을 강화하고 있고 헌혈의 집, 헌혈버스 여기 뭐 방역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라면 상당히 좀 위급 수술이겠죠. 수술이죠, 대체로. 그래서 네, 빨리 어떻게 좀 확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며칠 동안 이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으로 인한 여기서 방송용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취해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다들 막 이용하잖아요, 이거를. 네, 그렇죠. 네, 한국당이 지금 봉준호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근데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 올랐었잖아요. 뭐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정권을 창출했을 때, 그러니까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사람이고 또 송강호 배우도 그렇죠. 함께 좀 올라 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로 이른바 이제 봉준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뭐 축하한다고 하고 말지 예전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왜 그러신데요? 뭐 후보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강효상 의원이 이 대구의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고향이 대구라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네.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도 대구 남구가 또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중에서도 남구. 네, 여기에 또 이제 영화관을 짓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았을 때 그때 논평도 안 냈어요, 한국당. 축하한다는 논평도 안 냈습니다. 아니 왜 칸하고 아카데미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뭐 무시 전략을 펴왔는데 이제 와서 숟가락 얹기에 나선 이런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국당에서 계속 아마 기생충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주제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든지 좀 이런 뭐 계층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좀 영화를 보고 보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많은 관객들의 반응인데 봉준호 영화관을 만들겠다든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든지 하는 게 뭐랄까요? 이 영화를 본 그 일종의 관객으로서의 이 적절한 공감대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영화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 봉준호 감독을 또 다른 계층으로 올려버리는 것이 이게 또 뭔가 방법이 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넘사벽의 계층으로 이렇게 올려버렸네요. 근데 민주당에서 기생충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다. 박경미 의원이 졌죠. 네, 박경미 의원이 삼행시를 졌는데요. 어제 아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미래한국당 그 당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에 대한 논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박경미 의원이 주장했고요.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생충 삼행시로 이걸 표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는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오늘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너무 혼자 하고 계셨네요. 그러니까 좀 미안하네. 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기생정당은 생겨서는 안 된다. 충분히 법에 근거해 중앙선관위가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네. 뭐 임팩트가 확 있진 않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잘 짜여진. 고심을 했겠죠. 삼행시로 만들어서 그만큼 미래한국당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대사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걸 언급하면서 정부가 이 코로나19 여기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야,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생충 열풍이에요. 유행이 싹 돌면은 어느 곳이든 다 돌기 마련입니다. 단언컨대 모든 선전이 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마케팅 선전에 다 나올 기분 거예요. 좋더라고요. 오늘 배우들이 새벽에 입국을 했잖아요. 네네. 너무 좋았고 저도 가서 한번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제지당하지 않을까요? 잘못하면은 끌려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제가 아침에 뉴스를 받기로는 선관위에서 일단 뭐 명칭은 허용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거는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미래한국당이요? 네네, 미래한국당. 네, 뭐 선관위에서 이미 올라간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꾸 항의가 오니까 그거는 뭐 그냥 허용한다는 식의 어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 울산시당 운동하면서 막고 정신없이 봤는데 아마 그 울산시당에 있는 일종의 이제 지구당 사무실이 좀 뭐랄까 이제 창고 같은 곳이어가지고 네, 정당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문제가 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선관위에 받아들였죠. 선관위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이 미래한국당 측에서는 뭐 당장 뭐 창당하느냐고 그 건물을 구했지만 앞으로 뭐 울산 시내로 이사를 한 방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와서 다시 서울타임즈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오늘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문자 메시지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금태섭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뭐 당론하고 좀 거스르는 행동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욕을 좀 먹었었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근데 문자 메시지를 새벽에 보내셨더라고요. 그 지지자분이.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화라고 해놓고 악플, 비판 문자 대처법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새벽 4시 20분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와서 깼는데 봤더니 자신이 비판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선거철 되니까 민주당으로 나오고 싶냐, 그 잘난 소신 다 어디 갔냐, 철수한테 가거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철수는 여기서 이제 안철수 의원을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금태섭 의원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단문을. 뭐라고 보냈어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라고 단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이 지지자분이 또 보냈죠. 단문을. 최선을 다해야죠. 라면서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까지 보냈습니다. 갑자기 왜 보내셨대요? 이건 무슨 맥락이죠? 그러니까 뭐 금태섭 의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게 일단 이런 상태가 되면 서로 생각이 달라도 대화가 가능하다 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대화하는 그게 뭐 효력을 발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단문이 아니라 글쎄요, 저는 좀 비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누가? 그 지지자분이 최선을 다해야죠라는 그 말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문자를 보낸다 뭐 이런 거. 뭐 계속해서 그렇게 문자 보낼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였는데 금태섭 의원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악플 비판 문자를 이렇게 부드럽게 대응을 하면 대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끼리의 공방도 마찬가지다. 막말이나 거친 언사를 쓴다고 해서 뜻이 관철되거나 이기는 게 결코 아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 공천 그 면접, 경선 면접 공간이 면접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공천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기권표 던진 거에 대한 비판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신이 설명을 대화를 통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있다. 지도부와 상의해서 기권표를 던진 거다라고 설명드리고 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거의 연장선에 이어지는 걸로 해서 자신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이런 뜻을 보여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뭐 투사표를 냈었잖아요. 지금 부적격 판정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민주당 공관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어떻게 전망들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뭐 어떻게 결정 내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뭐 당 내에서 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다만 이 당론을 결정을 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이 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금태섭 의원이 뭐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튀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나름 이제 본인의 소신이었고 또 이 지지자들과의 좀 계속적인 비판에 대해서도 계속 좀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공천을 뭐 안 줄 그럴 명분이 딱히 없지 않을까. 경선을 못 가게 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제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해서 공수처 관련된 법안에 대해 소신껏 투표를 한 거다.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되면 아마 뭐 경선까지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해당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이 있게 된다면 만약에 있게 된다면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 경선에 못 간 것처럼 배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공관위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 예비 후보로서 경선에 가는 것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홍준표 전 대표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할 때 내가 거길 왜 가냐고 막 그러셨는데 강북에 가라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양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노린 건가요, 이게? 근데 저는 지난번에 김두관 의원이 간다고 해서 막 그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장수는 병졸과 안 싸운다면서 갑자기 병졸과 싸우고 싶어졌나? 내가 왜 가? 급이 안 맞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간다고 하니까 장수가 위기에 처하면 병졸과 도 싸울 수 있는 백의종군인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원래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그 김태우 전 도지사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결정은 아직 발표는 안 된 것 같고 어쨌든 김영호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나서 뭐 양산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으로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이 김영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절반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김두관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 다 경남 도지사 출신이고 또 두 사람 다 이제 대선 출마 때문에 도지사를 그만둔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 전 지사가 그만두고 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막 비판을 하면서 이제 도지사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 사임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뭐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빅매치들 막 이런 게 나와주면 사실 재밌긴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는 종로가 있고 아니면 그 PK 지역에는 양산이 있고 이렇게 뭐 계속 또 나오겠죠. 그리고 지점이 있다면 좋겠죠. 김무성 의원도 뭐 호남에 나온다면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테고 이런 게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공관위에서 논의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저는 홍준표 그 전 의원 지사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로 차출하지 않을까. 끝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태호 전 지사는 뭐 창원 성산 같은 그 여영국 지금 의원이 있는 곳. 노회찬 의원이 있었던 그곳으로 험지로 보내고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로 불러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대문에서 지역을 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했기 때문에. 펠레야 펠레. 자 그럼 양산에서 김두관 의원과 홍준표 전 지사가 붙을 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산에서는 거기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비 후보들이 이 공천을 철회하라 이렇게 별도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러면 조금 이건 또 뭐지 황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3374님께서 기생충으로 3인치를 보내주셨어요. 오. 오늘 너무 잘 읽으셨는데 근데 네. 기가 막히네요.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충분히 배우신 분들이 축하일을 정치와 연결시키다니 적당히들 하세요. 역시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게 또 많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됩니다. 네, 국내 소식 다루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의 약자랑 발생 연도인 19를 결합한 이름이죠. 그래서 뭐 그동안 우한 폐렴처럼 감염병 명칭에 특정 지역을 붙이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우리가 불러왔는데 우리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식 이름이 좀 긴 편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영문이 필요할 때는 COVID-19 이렇게 쓰겠지만 우리가 한글 표현을 쓸 때는 코로나19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확진자 수도 늘었고 당연히 지금 사망자 수는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증가세는 조금 잦아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전국 31개 성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4,653명, 사망자가 1,100
13명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2,015명, 사망자는 97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규 확진자가 4일에 3,887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15명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좀 내려왔죠.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도 좀 뚜렷한 편인데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11일 하루 동안 추가된 신규 확진자 수가 377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3일 경우만 해도 이게 890명 선이었거든요. 이 숫자가. 근데 8일 연속 감소세가 이어져서 이틀 연속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도 여전히 많긴 하죠. 전체적으로 97명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지난 이틀 동안은 1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90명대로 약간 내려오긴 했으니까 이것도 좀 희망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후베이성이 발원지인데 여기가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도 지난 하루 동안 1,63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4일의 경우는 추가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1,600명대니까 증가세가 좀 꺾인 게 아니냐 이런 좀 희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월 말이 가장 정점일 것이다. 이게 좀 미뤄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 2월 초라고 들었던 거 2월 초, 2월 중순 가다가 지금 2월 말까지 간 건데요. 사스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19 기세가 수치가 안 나왔고 죄송합니다. 꺾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발병 상황, 정부의 뭐 격리 조치 강화, 또 기후가 이제 변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2월 중하순의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그리고 광둥성, 저장성에서는 새로운 확진자 발생 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한 4월쯤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예상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는 이 중난산 원사가 2월 초순쯤 절정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다가 한 2월 16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좀 많이 나오면서 절정 시점을 다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난산 원사 외에도 런던 위생 열대병 연구소 연구팀이 7일에 수학적 예측 모델을 하나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순이나 하순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내놨고요. 미국 컬럼비아대 감염 면역센터에서도 기온이 상승하는 2월 말이면 확산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사실 이분들이 가장 걱정이 돼요. 되게 안타깝고 지금 일본에 정박하고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3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갇혀갖고 거의 뭔가 진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모두 174명이 지금 감염된 것으로 지금 확진 판정이 내려진 건데요. 전체 승선자가 3,711명이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따져보면 4.7%가 지금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승선자와는 별도로 검역관 1명이 또 감염된 것도 또 다르게 확인이 됐고요. 잠깐만, 검역관 1명이? 네, 그렇습니다. 검역을 하러 갔는데 그분도.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 39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감염 판정을 받은 분 중에 일본인 3분, 외국인 1명이 있는데 70대 남성 4명입니다. 근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지금 3,500명 정도 되는데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정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워낙은 2주 정도 격리를 한 다음에 19일쯤에 선상 격리 조치를 해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양성 반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미뤄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를 구분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원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격리 기간은 아무래도 연장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어떻게 하선이 돼서 격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최대 일본에서 지금 1,500명 정도 풀로 가동을 해도 국립감염증연구소나 전국 지방위생연구소를 풀 가동해도 하루 최대 1,500명 정도 검사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크루즈에 탑승한 분만 그냥 이분들만 해도 한 사흘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도 또 감염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풀로 여기에 가동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일본 정부가 대응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아침이었죠. 사실은 이제 결과가 다 나온 거는 오늘 오전 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뉴햄셔주 프라이머리
샌더스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이긴 한데 뭐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또 나왔어요. 네. 개표가 지금 97%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샌더스 의원이 25.9%를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이 1.5%포인트 뒤진 24.4%로 2위고요. 네. 클로버샷 상원 의원이 19.8%로 3위, 워런 상원 의원이 9.3%, 바이든 전 부통령이 8.4%로 각각 4위,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샌더스 의원이 1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 언론들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의 승리로 지지율이 급등했던 부티지지 후보 돌풍을 일단은 잠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텃밭이었잖아요. 자기 지역구랑 가깝고. 그렇죠. 벙어트랑 바로 붙어 있죠. 그걸 감안하면 압승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1.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아주 깔끔한 승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가져가야 될 것을 당연히 가져간 건데. 네, 그렇습니다. 부티지지가 굉장히 선전했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거는 클로부샤. 네, 3위로 지금 뛰어 올랐잖아요. 이분이 이제 미네소타주의 상원 의원이죠. 네, 2006년에서 아마 당선이 됐을 거예요.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워런 상원 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부진하면서 지금 3위로 지금 워낙은 거의 꼴찌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3위까지 뛰어오른 건데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경선 구도가 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이든 후보 대 샌더스 워런 후보 그래서 중도 대 진보가 1대2의 대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클로버샤, 부티지지 그리고 블룸버그 전 후보 등의 중도 후보들 여기 3명 대 진보 샌더스 후보의 3대1 구도로 이제 경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바이든 후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완주할 수 있을까? 너무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막상 경선이 막이 오르니까 지금 대세로는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오히려 꼴찌까지 거의 떨어지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다시 기사 회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29일에 치러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 경선이 있고 다음 달 이제 3일에 슈퍼 화요일 투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바이든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는 흑인들이 많은 곳이고요. 대선 후보를 뽑는 대의원 규모도 초반 경선 중에 가장 많은 54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화요일에는 뭐 1,357명이나 걸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아예 뉴햄프셔 경선 당일에 여기에 올인을 하지 않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미 가버렸어요. 그래서 강세 지역에 올인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은 여기에서의 승리도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확실히 이제 흑인 유권자들 많고 그리고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흑인 유권자 수가 전체 민주당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네네. 굉장히 강력한 그렇습니다. 파워를 발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느닷없이 톰 스타이어라고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톰 스타이어라는 후보가 이제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다른 데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데 그렇죠. 유독 여기에서만 예,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하고 1, 2위를 다투면서 막 20% 가까이 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뭐 예전부터 흑인 민권 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았고 도네이션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아이오와 뉴햄셔 막 이러고 있을 때 여기만 간 거예요. 그냥 하나만 판 거야 그냥. 그래갖고 지금 바이든 부통령의 그 표밭이 이제 흩어진 거죠. 한마디로.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지게 생겼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아이오와는 뉴햄프셔는 사실은 합쳐봤자 몇 개 안 돼요. 되죠. 대의원수가 굉장히 현격하게 적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괜찮다. 뭐 아직 많이 남아 있고 나는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느낌인 거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뉴햄프셔 같은 경우 24명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대선의 풍향계라고 이 초반 그 주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긴 하잖아요. 바람을 탈 수 있고 지금 부티지지 전 시장도 아이오와에서 깜짝 1위를 했는데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어서 확실히 좀 바람을 타고 있는 분위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네바다가 다음이고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네 번째죠. 네바다엔 또 히스패닉 인구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티지지 후보의 약점이라면은 이런 소수인종들하고의 접점이 없다. 네, 굉장히 존재감이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점일 거고 흥미로운 거는 블룸버그 전 시장의 등판이죠. 블룸버그가 지금 어쨌든 2월 중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 블룸버그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제 전국 지지율이 블룸버그가 막 뭐 거의 1위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실탄을 쏟아부고 있잖아요. 정치 광고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광고 저도 한 2개 봤는데 모든 후보들의 정치 자금을 모아도 지금 이 후보 한 명에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그것에 의하여 이 선거가 좌지우지 될 것인가 그것도 좀 관심이 모으고 있고요. 아무튼 슈퍼 화요일 결과가 굉장히 근데 이게 쉽게 결정 날까? 오래 가지 않을까?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는 아무튼 이제 서서히 정리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뉴햄프셔 경선 직후에 대만계 사업가 앤드루 양 후보가 그만두겠다고 했죠.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도 중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흑인 대선 주자였던 더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12일에 사퇴할 예정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 후보가 이제 8명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다들 백인 후보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다양성에 이게 과연 맞는가 뭐 이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은 보통은 런닝메이트를 그렇게 지명을 하죠. 여성이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전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고 전 검찰총장이죠. 캘리포니아 주에 지금 뜨고 있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블룸버그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의주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할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2월 19일 토론회에 나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켜보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웨싱캐스터와 함께한 서울타임즈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요코하마 영사관 윤희찬 총영사 연결해서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승객들 소식 들어보는 시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영채 게이센여대 교수와 함께 일명 크루즈 쇼크라고 불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아베 내각 방역 대책 문제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타미야가 부릅니다. Officially Missing You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